자, 이제 문은 열렸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 문을 열었다. 어떻게 할까? 자,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이 개화파들과 그 다음에 위정척사파들로 나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위정척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개화파들은 뭐냐면, 정부의 방침대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자라는 쪽이 위정척파. 안 돼! 문을 열 수는 없어!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 이렇게 두 세로 나뉘는 거예요. 하지만 힘은 이 개화파들이 갖고 있죠. 자, 이 개화파는요, 다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뉩니다. 이건 뭐 사람 상은 다 똑같잖아. 그래, 문을 여는 건 좋은데 일부는 근데 좀 천천히 하자 라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이왕 연 거 빨리 하자 라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반에서도 여러분들 뭔가 저희 학급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의견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데,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김홍집 같은 인물들, 또는 뭐 김윤식 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홍집이나 김윤식 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온건파는요, 모델이 뭐냐면 그들의 모델은 중국이야. 당시 중국도 역시 똑같아. 중국도 서세 동점의 바람 속에서 지금 중국도 문이 열렸거든요. 우리가 이 일본에 의해서 문이 열렸듯이 중국은 영국에 의해서 문이 열렸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도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운동을 전개해. 그래, 우리도 이제 빨리 바꾸자. 근데 그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양무 운동이라는 거야. 이 양무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중체서용이라는 겁니다. 중체서용이 뭐냐면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어. 우리는 안 변할 거야. 하지만 서양의 기술들은 좀 받아들이자.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기술은 좋더라. 그럼 그 기술만 좀 받아들이자. 하지만 우리는 변하는 거는 없어.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을 거야. 라는 중체서용. 요거를 그대로 이 온건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도서기론, 동쪽의 도,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온건개화파의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이 온건파가 집권 세력입니다. 이 온건파가 집권 세력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 집권 세력들은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것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막상 정권 딱 잡으면 한번 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 예. 집권 세력은요, 이 변화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천천히 조금씩 바꾸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온건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반면에 급진파가 있습니다. 급진파는요, 이건 뭐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빨리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에요. 특히 이 사람들은요, 일본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양의 정치며 제도며 사상이며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싹 바꿔냈던 개혁이거든요. 요거 괜찮다. 요거대로 가자. 요게 바로 이제 문명 개화론입니다. 서양 문명들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문명 개화론자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김옥균, 뭐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그다음에 뭐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아주 대표적인 급진 개화파들이자. 자, 그런데 어쨌건 제가 얘기했지만 개화파는요, 온건 개화파 중심으로 일단은 굴러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들이 집권 세력이니까.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군국기무처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에 갑오개혁을 단행할 거예요. 진짜 엄청난 변화가 올 건데, 그 갑오개혁을 단행했던 그 부처가 바로 이 군국기무처입니다. 요건 이제 90년대예요. 그런데 개항 직후 이런 개화 정책을 통과했던 부서는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리기무아문과 군국기무처, 여기 키워드가 되니까 딱 구분을 해놓고 계셔야 돼요. 통리기무아문은 개항 직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곳. 군국기무처는 나중에 이제 10여 년 뒤 갑오개혁 때 그 개화를 추진했던 곳. 네, 요 구분을 딱 해놓죠. 80년대 통리기무아문, 90년대 군국기무처. 통리기무아문 먼저, 군국기무처 다음. 네, 요 구분 딱 해놓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홍리 김화문 중심으로 이제 개항 직후에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야, 이 운요 사건을 봐도 그렇고 이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 이게 군대가 문제야. 여러분 우리 알잖아. 병인 양요 때, 신미 양요 때 우리가 참 이게 효과가 말죠. 슝쿵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밀린 거다. 그러니까 개화 정책의 제 1순위는 뭐다? 강력한 군대. 이거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기군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별난 기술을, 별난 기구, 총을 갖고 있는 부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별기군. 이 별기군을 만드는데 바로 신식군대입니다. 신식군대. 별무반하고 별기군은 다르지.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여진족을 혼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그게 윤관의 별무반이고, 요거는 이제 개항 직후 바로 이 별기군, 신식군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요 신식군대를 가르치는 장교가 일본인이야. 일본인이 이 별기군을 가르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이 아시아에서 빠르게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 교관을 초빙해가지고 이 별기군 신식군대를 기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임진왜란 때 뭔가 직업군인 중심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의무병 말고 직업군인 중심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임진왜란 때 총을 쏴야 되는데 이거 전문 기술 아니야. 그러려면 항상 상주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필요성이 나온 게 바로 훈련도감. 요게 이제 5군형 중에 하나예요. 뭐 훈련도감 다음에 뭐 수어청, 어영청, 뭐 총융청, 금영 이렇게 나올 텐데 어쨌든 5개의 부대가 만들어졌다고. 요게 바로 조선 후기 5군형 중앙부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군형이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임진왜란 그 이후만 해도 신식군대였지. 근데 이 신식군대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이게 구식군대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든 거야.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별기군은 지금으로 본다면 별기군이 구식군대가 되겠지. 그죠? 근데 이 당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신식군대라고요. 그리고 5군형은 구식군대야. 이 신식군대를 만들면서 5군형을 2개의 0으로 축소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리해고가 들어간 거야. 조직을 축소시키니까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직업군인, 내 생계가 군인이라니까? 근데 5개를 2개로 줄이니까 나 해고통 본 거야. 나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 나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죠? 자,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신식군대를 만들었고요. 자, 중요한 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변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절단을 외국에 많이 보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한번 보고 배웁시다. 자, 그래서 먼저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바로 무기, 서양의 무기 만드는 법을 배워오는 것.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했는데요. 갔다 와가지고 만든 근대식 그 무기 만드는 창고, 바로 기기창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이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본에도 보내요. 일본에도 보냅니다. 일본에는요, 특히 조사시찰단과 수신사, 요걸 이제 보냅니다. 조사시찰단 말 그대로 조사해 오는 거예요. 뭐가 변했는지 조사해 오는 거예요. 예전엔 이게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거는 유람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고요. 공부하러 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시찰단을 비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 위정척사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개항 반대한다! 개화 반대한다!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일본 가서 변화를 보고 배워라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 형식으로 몰래 파견하고요. 부산 가서야 여기 사실 너에게 지령이 있다. 당장 떠나도록 하여라. 라고 부산을 와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일본 가서 뭘 배우고라는 거예요. 부산에 올 때까지 몰랐어 사람들이. 마치 그 수능 출제위원들이 일단 어느 한 곳에 모이시죠. 버스를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비로소 펜스가 나고 펜스가 열리고 검은 옷 입으신 분들이 나오셔야 이곳이 수능 출제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듯이 똑같이 조사시찰단도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절단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여러분들 이 통신사와 수신사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1876년 네, 강화도 조약 체결한 했잖아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해군 때 다시 일본과 수교 맺으면서 그 이후에 또 통신사가 다시 이제 파견되잖아요. 이 통신사의 역할은 뭐냐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이 조선을 거쳐가지고 일본을 거쳐준, 즉 문화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통신사 통해서. 그런데 수신사는 거꾸로입니다. 서양의 문물을 일본이 배웠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보고 배워오는, 그러니까 문화의 수출 방향이 거꾸로 되는 거야.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수출해줬다면 수신사는 우리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문화를 받는 거지. 서양의 문물을 받는 거지. 그죠?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통신사, 수신사 요 구분을 좀 일단 여러분들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수신사로요 일본의 김홍집이 파견되었는데 이 김홍집이 일본 가가지고 이 외교관들을 만나면서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요. 청나라 외교관도 일본에 파견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청나라 외교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청나라 외교관이 야 너희들 지금 조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좀 알려줄 테니까 요거 좀 가져가라 라고 해서 만든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책자가 뭐냐면 바로 조선 책략, 조선의 전략이라는 얘기죠.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알려줄게 라는 조선 책략을 받아온 거예요. 황춘시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조선 책략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방러하기 위해서 친중결의를 연미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러시아가 엄청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와 국경을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청나라하고만 우리의 국경이었는데 저쪽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랑 국경을 맞대니까 이쪽을 통해서 러시아가 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러시아는 서양 열강이니까. 우린 서양 열강에 대한 그 좀 이게 트라우마가 있잖아. 지금 프랑스도 한번 당해봤고 미국도 당해봤고. 근데 러시아까지 들어온다니까 너무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청나라 외교관이 얘기한 거죠. 너희들 러시아를 막으려면은 우리나라 중국하고 친해야 돼. 그리고 일본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러냐 또 팁 줄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랑 너희들 연미해야 돼. 연미가 핵심입니다. 연미. 이 직업병이야. 그 동계올림픽 때 이거 뭡니까 이거 할 때 연미 할 때 나 갑자기 조미소 통상조약 연미가 떠오르는 이 직업병 이거 어떻게 했을까? 내가 너무 싫었어. 영미 하는데 왜 그게 떠올랐는지. 연미. 방로의 목적으로 친중결의를 연미해야 한다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조선 책략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연미였어요. 왜냐면 중국하고는 원래 친했고 일본과는 강화도 체결했잖아. 그죠? 근데 연미. 미국하고 지금 수교를 하라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식민지할 때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한판 붙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하고 싸운 나라입니다. 그 미국하고 수교를 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나올 수 있겠죠. 우리의 적국이야 미국은. 지금 우리의 동맹이지만 그때는 우리의 적국이었다고요. 그 미국과 우리 수교를 있을 수 없... 근데 결론은 결국 이 정책에 의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조미수호 그러니까 서양 열강 중에서 최초로 맺은 나라, 조약을 맺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사실 근대적 조약을 최초로 맺은 나라는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서양 열강 중에서는 최초로 맺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그 답방 형식으로 보빙사라는 또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할 거예요. 조민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는 영선사,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수신사, 또 미국에는 보빙사를 이렇게 보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개항 직후에 집권 세력에 의해서 이런 어떤 변화의 어떤 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해서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조선 측량 미국하고 수교를 맺으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만여 명이 상소를 다합니다. 이제 영남 만인소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미국과 우리가 수교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막 상소도 올라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난리 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저 문물 실천한다고 보내요. 그래서 아까 조사 실천단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암행어사 형식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 여러분 이해하셨죠? 격변기예요. 정말 격변기예요.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